안녕하세요. 자, 쌤들 안녕하십니까? 허쌤 특수교육의 허쌤 허종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뭘 할 거냐면요. 우리 2024학년도 중등 특수와 초등 특수, 유아 특수 기출 문제를 그죠?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분석까지 못 갑니다. 분석까지 가면 하루 종일 걸려요. 막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라서. 그래서 왜 이게 답인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하기 전에 일단은 제 다음 카페요. 다음 카페 들어가서 허쌤의 특수교육 치면 카페가 나옵니다. 그쪽에 가입하시면서 등업 신청을 하시면 제가 등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메일 주소는 h종래@mail.net이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혹시 임용 합격을 위해서 수업, 학습 상담 아니면 공부 상담이 필요하면 이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근데 목요일, 금요일은 좀 제하시고 요때는 제가 강의 있는 날이라서 어렵고요. 그래서 다음 카페 들어가서 가입하시고 메일 주소나 전화번호로 임용 합격 관련해서 학습, 공부 이런 거 상담이 필요하시면 선생님들에게 목요일, 금요일 제외하고는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기출 설명 순서는 중등 먼저 하겠습니다. 중등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유아, 초등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중등 시험 선생님들 많이 속상하셨죠, 그죠? 많이 힘들었고 시험 보고 나서 내가 이제 앞으로 뭔가 좀 더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야, 이거 시험 이렇게 나오면 내가 봐야 돼 라는 그런 좌절을 많이 맛봤을 겁니다. 자, 원래 시험이라는 것 선생님, 시험을 보고 나서 어떤 피드백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험 자체가 주는 피드백이 뭐냐면 자, 시험을 이렇게 냈어. 합격했으면 충분히 공부 많이 한 거야. 합격을 안 했으면 아직 내가 실력이 아니면 기출 방향을 보는 게 아직 부족한 거야. 그래서 수험생한테 원래 시험은 어떤 피드백을 줘야 되냐면 이번에 안 됐지만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다음번에는 충분히 붙을 수 있겠구나라는 선생님 희망을 줘야 돼요. 그냥 희망 고문이 아니에요. 진짜 희망을 줘야 돼요. 그리고 도전의식을 심어줘야 돼요. 그게 진짜 배기 시험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중등 시험은 그런 도전의식이나 희망보다는요, 꿈을 산산이 부셔버리는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할게요. 쓰레기 같은 문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하는 표현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조차도 이건 아니다라는 식의 그런 피드백을 저한테 많이 주셨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24학년도 시험을 가지고 앞으로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분석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또 하나 24학년도 시험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스스로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얘는요, 난이도가 어렵다, 쉽다라고 난이도를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들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 안에 괜찮은 문제가 몇 가지가 포진하고 있긴 하지만 나오면 안 되는 것들, 왜 이 문제를 냈을까라고 물음표가 계속 묻는 문제들, 그리고 문제 자체가 뭘 묻는지 모를 정도로 통제가 안 되는 문제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9년도에 선생님들 임용 특수교육은 임용 출제 방향이 완전히 틀어졌어요. 근데 19년도 문제는 아무도 쓰레기라고 얘기 안 해요. 훌륭한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난이도도 좋고 방향 지시도 좋고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런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어요. 그렇게 쭉 문제가 발전했습니다. 20년, 21년, 22년, 23년까지 22년까지 문제가 발전했다고요. 발전해 왔어. 근데 갑자기 23년 문제부터 문제가 퇴보를 합니다. 거꾸로 가고 있어요. 문제를 누가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24학년도 요 문제는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난이도 논할 필요 없고요. 선생님들이 답을 못 써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못 얻었다고 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럼 일단 하나씩 좀 뜯어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왜 도대체 진짜 문제가 많은지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자, 1번 문제 자체부터 선생님, 문제의 통제가 안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문제 자체는 특수학교, 이렇게 되어 있죠. 특수학교 기본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자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기를 해야지.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무슨 말이냐면요. 땡땡 특수학교 중학부라고 하든지 땡땡 특수학교 고등부라고 하든지 그렇게 문제를 통제를 해야 된다고요. 물론 밑에 나의 편성 운영 기준에서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이 나오니까 얘는 뭐 중학부다 고등학부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이 나오니까 학교 스포츠 클럽의 활동이 나오다 생긴 중학부인지 고등학부인지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이 얘기. 특수학교라고 하고 나서 걔가 중학부인지 고등학부인지 잡아주고 들어가는 게 맞아요. 물론 그게 그렇게 중학교냐 고등학교냐 이 문제 전체에서 흐름에서 판가름할 만한 부분은 아닌 건 맞아요. 아닌 건 맞아요. 하지만 해줘야 된다고. 중등 문제에서는. 하물며 초등 문제에서는요. 1, 2학년이다, 3, 4학년이다, 5, 6학년이다고 구분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문제 자체는 좀 통제가 철저하게 안 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보면 기업과 니언에 해당하는 활동 영역의 명칭을 쓰라고 했습니다. 활동 영역의 명칭. 봤더니 일상생활 활동입니다. 그리고 얘는요, 이렇게 질문하면 안 돼요. 활동 영역의 명칭이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교육과정이 구성됐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일상생활 활동이라는 교육과정이잖아요. 그러면 그 교육과정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된다고요. 그게 정확한 표현법입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표현해요. 교육과정이니까 교육과정 영역이라고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일단은 어쨌거나 나왔으니까 봅니다. 자, 22 개정 그리고 또 우리는 22 특수교육 과정이라고 돼 있지 아직 22 개정이라고 말은 안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갑시다. 자, 일상생활 활동은 우리 해설서 보시면 자, 해설서 보시면 선생님, 뭐분 답집 해설서 봅시다. 보시면 일상생활 활동은요, 크게 의사소통, 자립생활, 신체활동, 여가활동, 생활적응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5가지의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활동이 아니라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빠진 거는 자립생활과 신체활동입니다. 2가지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 밑에 자,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이 나왔습니다. 자, 이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선생님 어디서 언급하고 있냐면 여기 자, 이 문제는 특수학교라고 물어봤으니까 22 특수교육 총론은 크게 공통, 선택 중심, 기본교육과정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별책으로 편성된 거 말고 22 교육과정 총론 안에 공통 해가지고 중학교, 선택 중심 해서 고등학교, 그리고 기본교육과정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 문제는 앞에서 땡땡 특수학교라고 했으니 2002 특수교육 교육과정 중에서 기본교육과정을 언급하는 거고, 그 기본교육과정 중에서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말했으니 중학교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얘가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언급을 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은요, 선생님 편성 기준을 보면 창의적 체험활동에 동아리 활동으로 편성하고 학년별 연간 34시간 운영하고 매 학기 편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기억해야 돼요.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학교는 연간 34주입니다. 1년에 34주 수업해요. 그러면 34시간 편성한다는 얘기는 1주당 1시간입니다. 다시요. 대한민국의 모든 체계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연간 34주, 1학기 17주, 2학기 17주. 그래서 17 합해서 연간 34주. 이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럼 연간 34주. 근데 34시간을 한다? 그럼 주당 1시간. 그러면 매 학기 편성한다. 그럼 학기당 몇 시간? 17시간. 자, 이 문제는 저희 모의고사에서 8월 기출문제 변형 모의고사에서 적중했던 문제입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고요. 2번 들어가겠습니다. 2번은 건강장애입니다. 자, 건강장애에서 일단은 여기는 봐요. 또 땡땡 중학교라고 해서 언급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일관성이 없어. 문제에서.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얘기도 안 해주고 1번은. 2번에서는 중학교라고 했습니다. 중학교에서 담임교사와 특수교사가 대화를 하니까 얘는요. 뭐냐면 일반 학교에 특수교사가 있으니까 그 일반 학교는 특수학급이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먼저 학생 A는 뭐뭐가 있는데 학교에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나요? 했더니 특수교사가 부정맥, 청색증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부정맥, 청색증 이게 키워드예요. 부정맥, 청색증만 가지고 답을 끌어내면 돼요. 심장장애죠. 심장장애입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는 신장장애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들 정리하셔야 돼요. 신장장애 학생이 학교에서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학교에서 교사의 역할이 뭡니까? 할 때는 그 밑에 있는 것도 야외 수업 피한다. 호흡이 곤란하면 휴식을 취한다. 잦은 입원으로 결석이 많으니까 학업 결손을 보충해 준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근데 두 번째 특수교사. 두 번째 특수교사가 이런 말 합니다. 병원 학교를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특수교사가 병원 학교에 대한 정의를 얘기합니다. 자, 봤더니 병원 학교는 학생들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학생의 요구와 수준에 맞추어서 뭘 지원해야 합니까? 그리고 심리 정서적 지원도 합니다. 그럼 두 가지 지원하네. 하나는 심리 정서적인 지원을 하고 하나는 다른 지원을 하네. 그러면 학교에서 학생이 그리고 그 위에서 계속 이 학생 A가 뭐가 지금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학습 결손이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학습 지원으로 선생님들 뽑아야 돼요. 근데 그냥 학습 지원을 쓰시면 안 돼. 봤더니 학생의 요구와 수준에 맞추어 A 학생의 요구와 수준에 맞춰서 B 학생의 요구와 수준에 맞춰서 개별화된 학습 지원이죠. 그래서 답을 개별화된 학습 지원이라고 써야 됩니다. 자, 얘는요, 선생님들, 강론서에 보면, 강론서 중에서 이번에 9월 달에 새로 나온 강론서인데, 새로 나온 게 2판으로 개정된 건데, 함께 생각하는 지체장애 학생 교육이라는 강론서가 이번에 9월 달에 나왔어요. 거기에 선생님, 제가 페이지 수도 적어 놨습니다. 2판에 144쪽에 이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문장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1판에도 있어요. 1판은 제가 몇 쪽인지는 제가 못 찾았습니다. 아무튼 함께 생각하는 지체장애 교육 2판 144쪽에 이 문장이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학습 지원만 쓰면 안 되나요? 했더니 아니에요. 그것만 쓰면 답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쪽에서 언급했잖아요. 학생의 요구와 수준에 맞춘다고. 자, 3번 가겠습니다. 그리고 2번 문제도 저희 강론서요. 제가 우리 기본 이론에서 했던 강론서에서 있는 내용 적중했고, 그리고 개별화된 학습 지원 말고 심장장애는 우리 파이널 모의고사에서도 적중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중학교. 자, 중학교 학생 A를 지도하는 일반 교사와 특수교사 대화입니다. 가는 그렇고 나는 학생 A의 조문문 지도 계획의 일부입니다. 자, 그러면 가의 가로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 일단은 그거 먼저 끊겠습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 기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반 교사 이런 말 합니다. 우리 반의 학생 A는 말을 할 때 입을 크게 벌리지 않아요. 크게 벌리지 않고 입 안에서 오물오물 얘기한다는 거죠. 오물오물 얘기한다 그러면 뭐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말소리가 명확하게 안 들리죠. 그죠? 자,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상대방이 듣는, 그러니까 다시요. 듣는 사람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조음 오류의 일관도나 오류 음소의 수나 오류 음소의 빈도나 목표음과 오조음의 유사성 등을 말명료도라고 합니다. 말명료도. 그래서 답은 말명료도예요. 그냥 명료도라고 쓰면요,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말명료도가 더 명확할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말소리 명료도는요? 말소리 명료도나 말명료도랑 똑같습니다. 뭐냐면 말소리는 자음과 모음을 얘기하는 거고 말도 자음과 모음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각각의 조음들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럼 선생님, 조음 명료도는요? 그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 명료도, 말소리 명료도까지는, 좋은 명료도, 다시요. 말 명료도, 확실한 답은 말 명료도고요. 제가 유사답은 해가지고 명료도랑 좋은 명료도를 넣어놨는데, 어떻게 해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들 명료도나 좋은 명료도 쓰신 분들은 일단 틀렸다고 해주십시오. 말 명료도는 정확하게 답이에요. 말소리 명료도까지. 채점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다고요. 개인적으로는 선생님 명료도나 좋은 명료도도 답을 맞게 해줘야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근데 채점위원들이 어떤 기준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유사답안이라고 2개 넣어놨는데 쌤들한테는 일단 요거 쓰신 분들, 명료도 좋은 명료 쓰신 분들 일단은 틀렸다고 해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부분 점수라도 받으면 좋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나를 참고해서 학생 A에게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의문 중재 기법입니다. 그러면 좋은 의문 중재 기법은요, 선생님 크게 2개밖에 없어요.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전통적 치료 기법이랑, 그죠? 그 다음에 의문병동 접근법이랑 변별자질 접근법으로 묶어지는 방법. 그렇게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봤더니 여기서는 나의 내용을 봤더니 좋은 의문 평가했더니 개별 음소를 분석했네. 그래서 개별 음소를 분석했더니 낱말 수준에서 자음, 모음, 정확도 이렇게 나왔네. 문장 수준에서 이렇게 나왔네.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방가로 2번이지. 얘가 키워드죠. 의문의 오류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의문의 오류를 분석한 결과를 우리가 저기 쓴 게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오류 패턴. 오류 패턴이라는 말 많이 썼잖아요. 그 말하고 똑같아요. 의문의 오류 분석을 한 결과, 오류 패턴을 알아본 결과,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오류 패턴을 가지고 중재를 어떻게 한다? 의문 오류가 탈기식 음화가 나타난다. 그래서 탈기식 음화를 감소한다. 그러면 이거죠. 오류 패턴이 뭔 겁니까? 탈기식 음화가 오류 패턴이죠. 그러면 얘를 잡으면 3번 바로 넘어가십시오. 한 번에 여러 개 음소가 동시에 수정된다. 오류 패턴을 잡으면 탈기식 음화를 잡으면 관련된 모든 게 다 한 방에 해결된다. 그러니까 의문변동 접근법이죠. 선생님 변별자질 접근법은요? 만약에 이게 변별자질 접근법이 답이 되려면, 자, 다시 설명드립니다. 얘가 만약에 변별자질 접근법이 답이 되려면 지문 내용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채소대립상이 등장해야 된다고요. 채소대립상이 등장하고, 그리고 탈기식 음화가 아니라 지속성, 전방성 이런 것들이 등장해야 된다고요. 변별자질 접근법이 이게 답이 되려면 지문 구성이 플러스 지속성, 마이너스 지속성 아니면 하나의 음소만 바꿔서 말소리의 뜻이 달라진다는 개념이 들어와야 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셨죠? 자, 그래서 얘는 의문변동 접근법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문변동 접근법, 선생님, 여기서 키워드는 다른 게 없어요. 의문 오류가 오류 패턴이고, 중재 진행 방향에서 방가로 3번짜리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위에서 오류 패턴을 잡으면 한 번에 여러 개의 음시를 동시에 수정한다. 그래서 일반화가 쉽다. 요거 때문에 선생님 확실하게 의문변동 접근법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도 저희는 제 8월달 기출변형 모의고사와 그리고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적중했던 문제입니다. 자, 4번 갑니다. 자, 4번 문제가요, 선생님. 참 거시기한 문제예요. 굳이라는 말을 쓸 만큼. 자, 왜 무슨 말이냐면 학교 현장에서 굳이 선생님들이 자폐 검사를 왜? 이미 병원에서 해가지고 지수까지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할 일이 없다고요. 한다 그러면 검사 결과 가지고 해석하는 정도만 파악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너무 디테일한 걸 물어봤어요. 그 많은 검사 도구 좋은 게 많은데 왜 하필 자폐? 자폐는 이미 의사가 다 결정 내려서 들어오는 건데. 이 문제 많이 선생님들 틀렸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봅니다. 자, 특수교사 B. 자, K카스2는 질문지가 3개입니다. 표준형 평가지, 그리고 고기능형 평가지, 그리고 부모 양육자 질문지
이렇게 세 가지예요. 얘는 뭐 없어요. 얘는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고기능형 평가지. 자, 기억은 고기능형 평가지 적어주고, 자, 평가지는 IQ가 80 이상이면 국어 기술로 비교적 양호한 6세 이상부터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결과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어떻게 제공됩니까? 했더니, 자, 얘는 K카스2는 자, 표준화되어 있어 원점수 이외에 뭐와 어떤 점수가 제공됩니다. 뭐와 어떤 점수. 100분위 점수가 제공된다고 했으니 상대적 위치가 나올 거고, 그리고 자, 이 점수가 45에서 54 사이면 자, 평균 수준의 자폐라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제가 수업에서는 그 말씀 드렸습니다. 다른 검사들은 웬만하면요, 평균 100에 편차 15짜리를 써요. 평균 100에 편차 15. 지적장애 위스크5 어떻게 써요? 평균 100에 편차 15잖아. 근데 그거를 또 Z점수 평균 0에 편차 1짜리 가지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검사 결과가 70이 나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평균에서 이 표준 편차 이하 해가지고 Z점수를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정서 행동과 자폐와 관련되는 검사 도구는 T점수를 씁니다. 그리고 이 T점수는 높으면 높을수록 안 좋아요. 자요, 다시요. 적응행동 검사나 학습과 관련된 검사, 기초학습 검사라든지 학력 검사라든지 아니면 지적장애 검사들은 평균 100에 편차 15짜리를 써서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우리가 IQ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하잖아요. 그죠? 좋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높으면 높을수록 안 좋은 점수가 T점수라고요. 그 T점수를 쓰는 게 정서, 행동과 자폐입니다. 그것만 기억하셔도 선생님 T점수 쓸 수 있었어요. 근데 이미 앞에서 뻥뻥뻥 한 대 얻어맞고 여기 와서 그거 사범 와서 T점수 떠올려라? 쉽지 않았어요. 문제가 평이하게 가서 떠올리면 좋은데 자, 이미 2번에서 개별화된 학습 지원에서 한 방 맞았잖아, 선생님들. 그러고 나니까 선생님들이 더 긴장이 되고 경직이 돼서 T점수 떠올리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고기능형 평가지, 니은은 T점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얘는 출제 영역의 특수교육 평가라고는 다들 아실 거고 선생님들 저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혹시나 T점수가 문제에 나온다면 높으면 높을수록 안 좋다. 그리고 T점수는 평균 50에 편차 10짜리. 그죠?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5번. 자, 5번은 전공과 진학과 관련된 설명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전공과 진학 설명회에서 고3 학부모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고3 졸업하면 전공과 가니까 고3 학부모들이 온 게 맞죠. 자, 그런데 세 번째 줄 보면, 자, 우리 학교 전공과는 특수교육 전문교과를 사용합니다. 특수교육 전문교과 중에서 뭘 씁니까? 특수교육 전문교과 중에서 그 교과목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직업준비, 사회적응, 농생명, 사무시원, 직업 현장 실습, 대인 서비스 이 과목들을 운영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요, 얘는 선생님, 우리 22 특수교육 교육과정에서 22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의 구성이 공통 선택 중심 기본교육과정이라고 했죠. 거기서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언급한 겁니다. 이때 특수교육 전문교과는 선생님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직업, 점 찍고 생활, 그리고 의료교과. 근데 얘는 의료교과의 내용이 아니니까 직업, 점 찍고 생활이라고 써야 됩니다.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선생님. 직업, 점 안 찍고 생활은 답이 안 될까요?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답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보시겠어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 5번이죠. 5번에서 답이 직업,
좀 크게 찍겠습니다. 선생님들 잘 보시라고. 생활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직업과 관련된 교과목과 생활과 관련된 교과목 두 개가 모인 겁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직업준비, 얘는 직업에 관련된 교과예요. 그리고 이 직업교과에, 직업생활에 그거 있잖아요, 선생님. 시각장애 자립생활, 안정된 직업생활, 생활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교과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생활이 들어가 있는 교과목과 직업을 지칭하는 교과목 그 두 개가 합친 거예요. 그래서 점을 찍어서 구별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점 안 찍으면 선생님 답 틀렸다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채점위원들이 얼마나 많이 유두리 있게 선생님들한테 점수를 더 주고 싶어서 점 안 찍혀도 정답 처리를 해줄지 안 해줄지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그들만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직업 점 찍고 생활 안 쓰셨으면 일단 틀렸다고 해주십시오. 틀렸다고 해주십시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예요. 자, 밑에 물결 표지 지나서 밑에 마지막 특수요사. 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의하면 자, 특수학교, 장애인 고용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산업체 등과 관련 기관, 산업체 등의 관련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세요라고 돼 있죠. 그러면 법에서 대놓고 진로 직업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관련된 기관들과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주체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특수교육지원센터요. 자, 특수교육지원센터 시행령 7조입니다. 시행령 7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을 보면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제를 구축하고 협력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 문제는 제가 우리 8월달 모의고사와 그리고 9, 10월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다른 형태로 이 유형을 비틀어서 전환교육의 그 직업중심 교육, 전환교육 모델 중에서 투입, 과정, 결과를 말하는 모델이 하나 있죠. 그죠? 투입, 과정, 결과를 말하는 모델. 거기서 그 과정에서 그 각간의 기관들을 연결하는, 관련된 기관들을 연결하는 특수교육법에서 지칭하는 주체는 무엇입니까? 라고 다시 할게요, 다시.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 파이널 모의고사와 8월달 기출변형 모의고사에서 어떻게 문제를 냈었냐면요. 전환교육 모델 중에서 투입, 과정, 결과라는 이 세 가지 단계를 나타내는 모델이 있죠. 거기서 그 과정 안에서 세 가지의 기관들이 있어요. 그 세 가지 기관들을 엮을 수 있는 특수교육법에서 말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특수교육지원센터라고 저희가 생긴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선생님들은 풀으셨을 거예요. 근데 쉽게 법만 제대로 이해하고요. 특수교육 지원센터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요. 문제가 뭐냐면 이제 디귿에서 시옷 중에서 법과 관련해서 쓰세요. 특수교육법 그리고 시행령과 관련해서 잘못된 것을 고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 리을이 잘못됐죠. 리을에서 전공과 전용 교실의 세부적인 시설과 설비 기준은 학교 장이 정한다. 얘는 선생님 교육감이 정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문제도요, 되게 재밌는 게, 저도 처음에는 이걸 아싸 하고 좀 실수를 했습니다. 뭐냐면, 전공과 전용 교실을 보지 않고, 뒤에. 시설과 설비 기준을 봤어요. 그게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시설과 설비 기준만 들어있으면 대통령령이에요. 그런데 앞에, 전공과 전용 교실이 들어왔기 때문에 교육감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법령 잘 살펴보시면 선생님 차이점 이해하실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 문제가 리을이 전공과 전용 교실이 없고 그냥 전공과와 관련된 시설과 설비 기준은 누가 정한다? 대통령이 정한다. 그런데 전용 교실, 전공과 전용 교실이라는 용어가 들어왔기 때문에 교육감이 정한다. 자, 원래 법령은 시행령 19조입니다. 전공과 설치 운영. 자, 선생님들 찾아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공과를 설치 운영하는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66제곱미터 이상의 전공과 전용 교실을 한 개 이상 설치해야 된다. 세부적인 시설 설비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교육감이 정한다. 그러니까 전공과 전용 교실이 들어왔기 때문에 교육감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잘못된 건 시옷이죠. 시옷을 보면 전공과 교육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다. 아니죠. 누가 정합니까? 학교장이 정하죠. 그러니까 학교장이 정한다라고 쓰든지 아니면 전공과를 설치한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라고 쓰든지 둘 다 답을 해줘야 될 겁니다. 자, 물론 법에 근거해서 쓰세요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선생님 전공과를 설치한 교육기관의 장이라고 써야 되지 않나요? 맞아요. 법에 근거해서 쓰라고 했으면 그게 답이에요. 근데 제가 이번에 말씀드렸죠. 이번 문제는 참 이상한 문제들이라고. 뭔가 문제 자체에 대한 변수가 통제가 안 됐다고. 아무것도 뭔가 없다고요. 왜? 학교장을 써도 왜 답이 되냐면 리을에서 학교장이란 말이 등장했잖아요. 단어가. 그러면요. 문제 지문에서 학교장이 등장했는데 그러면 내가 답에다가 학교장을 쓴다고 틀렸다고 할 거냐고. 말 못하죠.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 채점위원들이 채점을 하면서 얘는 법대로 가야 되니까 전공과를 설치한 교육기관의 장이 답이라고 그것만 답이고 학교장이 틀립니다라고 하면 이 문제는 문제 자체가요. 오류예요. 지문에서 학교장을 언급했잖아. 그러면 답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문에서 언급했으면 내 답에도 언급해도 상관이 없지. 왜? 이 학교장이라는 용어를 써도 된다고 출제위원들이 이미 지문에다가 콱 하고 인정을 했으니까. 그래서 답은 두 개입니다. 학교장이라 써도 답이고요. 전공과를 설치한 교육기관의 장이라 써도 답입니다. 자, 거기에 관련된 법령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공과의 수업 연한과 학생의 선발 방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전공과를 설치한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수업 연한과 학생의 선발 방법이 선생님 교육과정이에요. 교육과정. 자, 그 다음 정말 화가 나는 문제가 나왔죠. 자, 이 문제 풀기 전에 선생님 저거부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선생님 시각장애 교수님 1세대 교수님한테 배웠어요. 태어날 때부터 전명이셨어요. 이만수 교수님이라고 그분한테 배웠어요. 우리도 저때 시각장애 배울 때도 선생님 안내견 보행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깊게 안 했어요. 그리고 한 번은 크게 토론이 한번 벌어졌습니다. 어떤 토론이 벌어졌냐면 그 당시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안내견을 가지고 보행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숫자가. 거의 상위 1% 수준 아닐까요? 그죠? 선택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자, 비꼬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들이 현장에 가서 그리고 특수교사가 일반적인 시각장애의 보행 방법은 지팡이법을 배우고 나가는 게 맞아요. 왜? 대다수가 지팡이법을 사용하니까. 여기까지는 무슨 말씀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그렇게 썩 좋은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안내견 보행에서 지적 불복종까지는 알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안내견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는 에티켓까지는 알 필요는 있어요. 그걸 학생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니까. 그런데 안내견 자체가 어떤 보행을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선생님 굳이 알아야 될까라는 저는 의구심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봐요. 기업과 같은 안내견 훈련 방법을 쓰세요. 안내견 훈련 방법은 안내견을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들이나 정확하게 알아야지 일반적인 보행 방법이 아닌 안내견 보행을 우리들한테 강요했다. 핀트가 나가도 한참 나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요, 선생님, 교수님들 임용 기출문제 가지고 선생님 욕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서술식 문제가 12년도까지인데 13년부터 지금까지인데 13년부터 올해 23년까지인데 아쉬운 문제는 있다고 해요. 아쉬운 문제도 그래봐야 한 두세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번 문제만큼 욱하고 욕 나오고 썽질 나오고 이게 정말로 선생님을 뽑기 위한 문제인가? 아니면 그냥 니들 한번 엿먹어봐라는 문제인가? 이거는 솔직히 엿먹어봐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답을 찾으면 기억의 안내견 훈련 방법은 목적지 보행입니다. 목적지 보행.
자, 물론 이 내용은요, 저기, 정인복지대나에서 만든 책이랑 박순희 교수님이 쓰신 책이랑 그 두 권에 있긴 해요. 그냥 한 번만 찾아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여기도 적어 놨죠. 시각장애 아동의 이해교육 4판 401쪽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한 번만 보시기만 하십시오. 거기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됐어요. 시각장애 아동의 이해교육 4판 401쪽에 자주 혹은 정기적으로 다니는 보행 목적지의 경우 안내견이 좀 더 주도적으로 보행할 수 있으며 목적지 근처에 이르렀을 때 출입문과 같은 최종 포인트를 지적하는 것은 안내견의 몫이다. 그래서 목적지 보행이 답입니다. 자, 니은. 자, 지적 불복종. 지적 불복종. 얘는 알 필요는 있어요. 얘는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안내견에 대한 에티켓은 알고 계셔야 돼요. 하지만 굳이 안내견 보행 훈련 방법, 훈련 방법까지 왜 알아야 되나라는 의구심은 아직도 있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나면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거 출제한 선생님 만나면 왜 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로. 자, 그 다음. 자, 니은의 개념. 지적 불복종은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위험한 상황에서 안내견이 시각장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시각장애인을 보호하는 것이다. 얘는 답이 여러 개일 거예요. 근데 반드시 들어가야 될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키워드 빠지면요, 선생님들 정답 처리 하시면 안 돼요. 키워드가 뭔다? 위험한 상황이란 키워드가 들어가야 돼요. 위험한 상황. 아니, 위험한 상황을 나타내는 키워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자, 이 디귿과 관련해서는 소리 변별인데 시각장애 자, 잘 들어보십시오. 시각장애와 관련된 청각 훈련 파트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이거 우리 기본이론 수업할 때 보충 자료로도 드렸고 그리고 수업할 때 한번 언급했어요. 조심하라고. 얘는 보충 자료와 그리고 우리 기본이론 교재에서 나왔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자, 특수교육에서 두 가지를 공통점과 차이점 혹은 두 개를 비교하는 거는 변별을 쓰든 식별을 쓰든 같이 퉁으로 묶어서 같은 개념으로 봤어요. 특수교육에서는. 그런데 희한하게 식별과 변별을 구별하는 파트가 이 파트입니다. 시각장애에서 청각훈련. 이 파트에서는 변별과 식별을 구별해요. 그래서 변별은 여기 제시하는 것처럼 소리의 차이, 같은 소리, 다른 소리를 알아보는 게 변별입니다. 같은 소리, 다른 소리를 알아보는 게 변별. 그리고 식별은 또 다른 개념이에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시각장애 아동의 이해와 교육, 아니다. 여기에 대한 거는요, 소리 변별에 관련된 내용은 시각장애 학생 교육의 이론과 실제, 이태훈 교수님이 쓴 거 있잖아요. 학지사에 나온 거. 그거 2판에 230쪽에 있습니다. 이 소리와 식별과 변별하고 연결해서 나오는 게 사운드 마스크, 사운드 섀도우가 같이 연결해서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가져온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안내견에 관한 거는 시각장애 아동의 이해와 교육 4판 401쪽이고 지금 소리 변별과 관련된 거는 시각장애 학생 교육의 이론과 실제 이태훈 교수님이 쓰신 거 230쪽입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사운드 섀도우요. 사운드 섀도우의 선생님 개념은 쉽게 생각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도를 걷다 보면 버스 정장이 이렇게 갑시다. 여기 인도예요. 이쪽 방향으로 가요. 차가 이렇게 와요. 차 진행 방향이랑 저희 진행 방향은 같아요. 걷다 보면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겠죠. 계속 들려요. 그런데 어느 순간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안 들려. 그럼 뭐에 막혔다는 얘기잖아요. 소리가 어디 막혔다. 소리가 어디 차폐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도로가에서 소리가 막혔다, 차폐가 됐다, 버스 정류장밖에 없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나요? 그래서 사운드 섀도우 가지고 버스 정류장 찾는 방법은 뭐다? 차 소리가 계속 들리다가 어느 순간에 차 소리가 안 들리면 뭐가 있다? 버스 정류장이 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심플하게. 그래서
제가 적은 거는 인도에서 버스 정류장을 지나치는 동안에 버스 정류장 유리벽으로 인해서 차도의 차량 소리가 잠시 작아진다. 작아진다 해도 되고, 선생님. 안 들린다 해도 되고. 근데 안 들리진 않아요. 소리가 작아지지. 안 들린다까지는 저는 애교로 봐주겠습니다. 핵심은 지나가는 차 소리가 작아진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아무튼 이 문제는 안내견 보행 때문에 많이 화가 났던 문제입니다. 특수교사의 정체성을 막 흔드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이 문제는. 자, 그 다음에 7번 들어갑니다. 7번은 8월 기출변형 모의고사 적중하고 기본 이론 교재에도 적중한 문제입니다. 자, 봅니다. 자, 먼저 얘는 공학이랑 시각장애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봐요. 잠깐만. 아이고야, 시각장애는 아니죠. 그죠? 공학만 보시면 되죠. 공학이랑 지체장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자, 지체장애. 지체장애 학생 A와 B의 특성입니다. A를 봤더니 A는 경직형 내성마비고 목 조절이 어렵다. 5단계입니다. 학생 B를 봤더니 경직형 내성마비고 비대칭성 긴장성 목반사가 있다. 경반사는 목경자예요. 목경자. 한자로 목경자. 목반사. 비대칭성 긴장성 목반사. 근데 조심해야 돼요. 학생 B는요. 원시반사가 있는 애고 학생 A는요. 원시반사가 있다 없다라고 말 못해요. 왜냐하면 언급이 안 됐어. 그냥 목 조절이 안 되는 거라고. 그리고 GMFC 5단계 정도 되면 대근육 운동 기능 분류 체계 5단계 정도 되면 몸통 조절도 안 되고요. 몸통 조절이 안 되면 뭐가 안 돼요? 목도 안 되잖아. 목이 안 되면 뭐가 안 돼요? 머리 조절도 안 되잖아. 5단계는요. 전부 다 조절이 안 되는 상태라고요. 전부 다 조절이 안 된 상태라고요. 그런데 둘 다 전부 다 조절이 안 되는데 B는 원시 반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절도 안 되는데 돌리면 휙 팔을 뻗는다고요. 돌린 방향으로. 원시 반사까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B는. 자, 그리고 나는 이제 대화죠.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자, 가의 밑줄친 기억 과목이 포함되어 있는 교과군의 명칭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이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7번. 자, 다시 기억. 자, 기억의 방식을 사용하는 기기의 명칭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의 방식. 기억을 봤더니 자, 기억에 나와 있는 많은 지문의 내용 중에서 키워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특수교사가 말한 세 번째 줄, 눈동자의 움직임. 거기 밑줄. 눈동자의 움직임을 이용하는 기기 밑줄.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줄, 눈동자의 움직임에도 컴퓨터를 사용했다. 눈동자의 움직임. 그리고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도 눈동자의 움직임. 자요. 이 특수교사의 말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눈동자의 움직임이라고요. 눈동자의 움직임으로 기기 사용합니다. 눈동자의 움직임으로 방향을 읽습니다. 눈동자의 움직임으로 컴퓨터도 사용합니다. 그러면 얘는요. 전자지시기 아니면 아이 트래킹 뭐 이렇게 요거와 관련된 지칭하는 용어들이 몇 가지 더 있을 거예요. 그거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제가 적은 거 전자지시기나 아이 트래킹 말고 다른 용어를 쓰셨으면 그 용어에 대해서 한 번 더 선생님이 확인 사살을 해보세요. 키워드는 눈동자의 움직임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자, 이 문제 선생님들 논란이 많은데 이것도 깔끔하게 말씀드릴게요.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라고 했습니다. 자, 물결 표시 밑에 교육시설에서 이런 말 합니다. 학생 B가 직접 선택 방법으로 태블릿 PC의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합니다. 직접 선택이면요. 세 가지밖에 없잖아. 누르면 클릭. 그죠? 누르다 떼면 클릭. 그리고 하나 더. 그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자. 그냥 쉽게 생각해. 직접 선택하면
그냥 심플하게 두 개만 생각해보자, 그럼 선생님. 누르면 클릭, 누르다 떼면 클릭. 두 가지를 생각해보자고요. 쉽게. 자, 근데 봤더니 첫 번째 특수 이런 말합니다. 직접 선택을 하는 데는 다양한 전략이 있는데 니은을 사용하세요. 자, 이 니은 전략은 쭉쭉쭉 있는데 선생님 키워드가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중에서 일정 시간 동안 누르고 있으면입니다. 일정 시간 동안 누르고 있으면 선택. 이게 키워드예요. 자, 그래서 답이 시간 활성화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평균 활성화 아니에요. 여가 활성화. 여가 활성화, 평균 활성화 같은 말이잖아요. 여가 활성화, 평균 여가 활성화, 평균 활성화 아니에요? 아니요, 달라요. 잘 들어보세요. 시간 활성화는 제가 쓸게요, 차라리. 7번입니다. 시간 활성화의 키워드가 뭐냐면 일정 시간 동안 접촉을 유지입니다. 일정 시간 동안 접촉을. 자, 얘는 우리 8월 기출 모의고사에서도 적중했고요. 그리고 제 기본 이론 교재에 똑같이 돼 있어요. 이 문장이. 기본 교재랑 똑같이 돼 있어요. 이게 시간 활성화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논란이 많은 답, 평균 활성화 혹은 여가 활성화. 평균 활성화 혹은 여가 활성화. 얘의 키워드가 뭐냐면요. 가장 긴 시간이 감지된 달라요. 시간 활성화의 키워드는 일정 시간 동안 접촉을 유지한다. 평균 여가 활성화는 가장 긴 시간이 감지된. 이게 키워드라고요. 그래서 쌤들이 이게 자꾸 흔들린, 왜 쌤들이 자꾸 이거를 흔들릴까? 이거 왜 자꾸 이게 논란이 많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무슨 결론을 얻었냐면 개념과 그 개념을 설명하는 키워드, 그 개념을 설명하는 문장, 다시요. 개념과 그 개념을 설명하는 키워드, 그리고 그 개념을 설명하는 문장, 짧은 문장, 아니면 저는 어구, 이런 것들을 묶어서 공식화시키지 않아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에서 맨날 강조하는 거, 특수교육 공식이라는 거, 개념과 키워드, 개념을 설명하는 짧은 문장, 저런 어구들을 묶어서 공식화만 해놓으면, 특수교육 공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 흔들린다고요. 얘는 흔들릴 수가 없죠. 자, 저렇게 해서 선생님들 살펴봐 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3번 디귿 문제는 이렇죠. 자, 학생 B의 특성을 고려해라. 그러면서 나에 미칠 수 있는 디귿의 이유를 두 가지 써라. 디귿은 뭐냐? 몸의 정준선 위치에 오도록 한다. AAC 기기나 모니터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 온다? 몸의 정준선. 왜? B는 비대칭성 긴장성 목반사가 있으니까. 비대칭성 긴장성 목반사는 학습 과제물이든 AAC 기기든 무엇이든 선생님이 학생한테 다가오든 과제물을 제시하든 어떤 모든 게 다 어디서 일어나야 된다? 학생의 정중선 앞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죠? 그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다? 이유를 써라. 이유 두 가지를 써라. 근데 뭘 빼라? 원시반사 빼라. 이거 빼라는 얘기예요. 목을 돌리면 팔이 뻗고 저기서 원시반사를 표현하는 거 빼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관점을 생각하면 되지. 일단은요, 비대칭성 긴장성 목반사 애가 앞에 내 몸의 정중선에 모든 가제나 뭐가 있으면 뭐 하기 좋을까요? 첫 번째로 양손을 쓸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돌면 어떻게 돼요? 하나는 뻗고 하나는 굽잖아. 양손 쓸 수 있어 없어요? 못 쓰잖아요. 이렇게 하면 양손 쓸 수 있잖아요. 양손을 쓸 수 있다. 상지를 쓸 수 있다. 양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상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 그거 하나, 또 하나. 자,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정중선에 돼 있으면 이거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안 움직이면 일단 원시반사이 말 빼놨으니까 안 움직이면 뭐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몸통이 유지가 된다는 거잖아요. 상체가 자세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머리와 몸통의 자세 조절이 가능하다.
혹은 자세 유지가 가능하다. 아니면 상체의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 이 키워드만 들어가면 돼요. 몸통의 자세 조절, 몸통의 자세 유지, 몸통의 바른 자세. 이렇게만 들어가면 됩니다. 이 문제는 그래도 좀 괜찮았습니다. 이 문제는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괜찮았어요. 이 문제는 우리 8월 기출변형 모의고사와 기본 이론에 그대로 이 문장이 기본 이론 책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 8번요. 8번은 정말요, 욕 나왔어요. 제가 현장에서 18년 동안 있었거든요. 특수학교하고 특수학과 합쳐서 교사로서 18년 있었어요. 교사로서 18년 있는 동안에요, 저 사익 성숙도 검사 딱 한 번 썼어요. 딱 한 번. 초년생일 때, 신규교사 할 때 못 모르고 썼다가 욕 개가 쳐도 먹었어요. 우리 부장선생한테. 사익 성숙도가 언제 건데 쓰냐고, 이게 얼마나 오류가 많은데 쓰냐고.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사익 성숙도 검사하는 선생님 이미 죽은 검사 도구예요. 그리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검사 도구를 개발됐고, 이제는 어때요? 국립특수교육원에서 나이스 어쩌고 저쩌고 하는 적응행동과 관련된 검사 도구로 퉁쳐서 통일시켜버렸잖아. 그럼 퉁쳐서 통일시켜버린 우리가 많이 접하는, 자주 접하는, 현장에 나가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검사 도구를 문제를 내는 게 맞나요? 아니면 이미 사장되고 죽어버리고 더 이상 쓰지 않고 언급할 필요도 없는 검사 도구를 쓰는 게, 문제를 내는 게 맞나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진짜요, 화가 나는 문제였어요. 정말로 화가 아까 앞에서 안내견 보행 훈련 방법 가지고 한 방 빵 맞고요. 빵 맞고 이걸로 KO 당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걸 계속 풀어야 되나? 이걸 언급해야 되나? 이걸 선생님들한테 앞으로 뭘 얘기해야 되나? 선생님들은 사회성숙도 검사 나왔으니까 사회성숙도 검사 외워야 돼요. 하지 않을까? 사회성숙도 검사가 시험에 나온군요. 객관식 문제 나왔었어요. 객관식 문제. 그것도 아주 초기에. 여러 검사 도구에 여러 검사 도구 중에서 다음 중 틀린 내용 찾으세요 하면서 사회성숙도 검사가 그때 한번 나왔다고요. 그래서 그 생각도 해봤어. 그때 문제 낸 사람이 지금 또 들어갔나? 그럼 세월이 몇 년인데? 2009년도인가 그 나왔던 문제인데, 이 사람 벌써 그럼 나이가 엄청날 텐데, 나이가 엄청나면, 와, 나이가 엄청나는데도 이런 문제 냈으면 외람된 말씀이지만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자, 아무튼 기억은요, 그냥 자기 관리예요. 자기 관리예요. 이게 또 나올까 싶습니다. 또 나오면 한번 글을 세게 한번 써보려고요. 평가원에다가 글 한번 세게 써보려고요. 선생님들 입장에서, 그리고 함께 공부하는 제 입장에서, 그리고 한때는 특수교육에 몸담았고 이제는 그래도 특수교육이랑 계속 연줄이 있는 저로서는 한 번 더 이따위의 문제가 나오면 평가원에 세게 한번 아니면 뭐 저기 위에다가 국민신문고 같은 데다가 이런 문제 가지고 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좌절하게 만드는지 이유를 한번 물어보려고요. 이건 진짜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출문제 가지고 막 화내본 적이 없는데 이번 거는 막 화가 납니다. 그 다음에 니은이요. 자, 그죠? 지역사회 적응검사입니다. 지역사회 적응검사의 검사 실시 방법을 쓰라고 했습니다. 얘는 또 재밌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답에다가 검사자와 아동 외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검사실에서 실시된다, 이거 썼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교사가 질문하면 학생이 답변한다, 이렇게 두 개 썼죠. 그죠? 이 두 개 다 문장에 나와 있어요. 전공서에, 강론서에. 자, 어떤 강론서는 교사가 질문하면 학생이 답한다 라고 특수교육 평가, 특수교육 진단 평가라는 라고 이름 달고 있는 책들에 나와 있고, 또 어떤 책에는요, 검사자와 아동 외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검사실에서 실시된다 라고 써 있어요. 책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특수교육 평가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저쪽 조선대회 교수님이 쓰신 책이에요. 이승희 교수님이라고 조선대 교수님이 쓰신 책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답입니다. 제가 왜 이걸 둘 다 답을 올리지 아세요? 그 학교 교수님이 쓴 책 갖고 그 학교 선생님들이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학교 선생님들은 분명히 답을 이걸로 썼을 거라고요. 다른 사람이 없는 검사실에서 실시된다. 그죠? 근데 어떻게 틀리게 합니까? 맞게 해야지. 책에 나와 있는 문장인데. 그 다음 문제가,
자, 디귿에서 비읍 중 틀린 거 2개 찾고 이유를 쓰세요. 자, 틀린 거, 처음에 틀린 거는 니을입니다. 니을. 자, 니을에서 사회성숙도 검사에서 사회지수가 70점이면 평균에서 대략 2표준편차 이하에 해당한다. 그리고 평균에서 대략 마이너스 2표준편차 이런 용어 안 써요. 이제는 이건 옛날 용어예요. 뭐라고 쓴다고? 평균에서 2표준편차 이하라고 쓴다고요. 그리고요 선생님, 자, 이과 학생이나 통계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무튼 이과 수학을 하시는 분들은요, 마이너스 1표준편차, 마이너스 2표준편차라고 말하면요 코웃음 쳐요. 0, 1, 2, 0, 1, 2예요. 왠지 아세요? 절대값 루트가 씌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문과 특히 특수교육 있으면 이런 표현을 써. 마이너스 2표준편차. 아니에요. 요즘 나오는 책들 잘 보세요. 평균에서 2표준편차 이하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적장애 새로 나온 책 있잖아요. 재판된 거, 2판으로 나온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이나 아니면 12차 지적장애를 언급하는 매뉴얼이나 보면 전부 다 평균에서 2표준편차 이하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 보면서 또 그 생각도 하는 거예요. 와, 도대체 이건 문제 낸 사람은 공부를 하는 사람인가? 라는 거예요. 학문을 아는 사람인가? 학문의 흐름과 학문의 발전을 아는 사람인가? 라는 무수한 물음표를 던지게 만든 문제예요. 의심을 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출제위원회 능력에 대해서 이 문장 하나만 가지고도.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문제를 풀면 해설 시에는 이거예요. 사회성숙도 검사는요, 선생님, 발달률을 추정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몇 프로 성장했습니까? 100%를 기준으로 두고 50%입니까? 60%입니까? 70%입니까? 그러니까 진전도 발달률을 하는 게 사회성숙 지수라고. 그러면 이 진전도 발달률이 어떻게 표준 점수는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는 점수잖아요. 어떻게 같이 퉁쳐서 볼 수 있냐고. 못 보지. 그래서 답을 뭐라고 쓴다? 자, 사회성숙도 검사는 발달률을 추정하는 지수 점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표준 점수인 Z 점수를 사용하지 못한다 라고 써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이렇게 써도 돼요. 사회성숙도 검사는 발달률을 나타내는 지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는 점수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써도 돼요.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는 진전도, 발달률 50%입니다, 60%입니다, 70%입니다, 90%입니다, 100%입니다. 목표치를 얼마만큼 성취했느냐를 따지는 점수랑 내가 내 집단 안에서 내 위치가 어딘지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는 점수는 서로 퉁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요, 객관식 문제였어요. 객관식에 이런 형의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문제 도대체 객관식 그때 2009년도인지 2010년도인지 그때 객관식 문제에서 그 문제를 낸 사람이 다시 여기 들어왔나? 근데 세월이 얼만데? 늙어도 한참 늙었을 텐데. 그러면 늙어도 한참 늙으면 다시 이 문제를 냈다면 이 사람은 학문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리고 교수님이라고 부를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발전을 안 했잖아. 학문은 발전하는데 발전을 안 했잖아요. 거꾸로 갔잖아. 그래서 굉장히 얘는 슬픈 문제입니다. 아까 안대견은 화가 나는 문제고요. 얘는 슬픈 문제예요. 문제출제위원회 이 문제를 출제하신 분한테 슬픈 감정마저 들어요. 공부를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선생님들 말고요. 이거 출제 낸 사람. 그리고 비읍이 잘못됐어요. 자, 지역사회 적응 검사는 원점수를 100분위 점수인 영역별 지수, 적응 지수로 변환해서 산출한다. 자, 아까 그 말씀 드렸죠, 선생님. 특수교육 진단평가, 특수교육 평가에서는요, 검사 도구를 가지고는 적응행동과 관련된 검사랑 지적장애랑 관련된 검사는 평균 100에 편차 15짜리 점수를 써요. 대표적인 예로 지적장애를요, 우리가 얘가 지적장애라고 얘기할 때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지적 기능성이, 지적 능력이 평균에서 2표준 편차 이하. 그죠? 그리고 적응행동, 개사실, 개념적, 사회적, 실제적, 얘네들이 자세하게 얘기 안 할게요. 얘네들이 어쨌거나 저쨌거나 하면서 평균에서 2표준 편차. 그래서 절삭 범위, 절삭 기준이
장애라고 딱 잘라서 말하는, 잘라버리는 그 기준이 평균에서 2표준 편차 이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적장애와 적응행동과 학습과 관련된, 학업과 관련된 검사 도구는 다 뭘 쓴다? 평균 100에 편차 15짜리를 쓴다. 그리고 그거를 해석을 할 때 Z점수를 갖고 와서 1 이하다, 평균에서 1 이하다, 평균에서 2 이하다. 이렇게 언급한다. T점수는 자폐와 정세행동은 T점수를 쓴다. T점수는 높으면 높을수록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우리 1번부터 쭉 풀어오면서 선생님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거 가지고,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선생님들이 공부한 걸 가지고 답을 만들어내는, 답을 쓸 수 있는 문제들도 계속 이렇게 달려왔다면 저는 이 문제 선생님들 다 풀었다고 생각해요. 선생님들이 못 풀었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 구성 자체가 1번부터 요 망할 놈의 8번까지, 망할 놈의 8번까지 저기 말도 안 되는 문제라든지 도대체 언급되면 안 되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언급조차 할 가치가 없는 내용들로 문제가 구성되지 않았다면 쌤들이 공부한 거 그동안 노력했던 게 잘 발휘돼서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쫙 이어왔다면 이 8번의 비읍은 찾아냈을 거라고요. 근데 그걸 못 찾아낸 이유는요. 쌤들 잘못이 아니라고요. 문제를 개떡같이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개떡같이 만들어서 쌤들을 멘붕을 일으키고 혼란을 만들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기출문제는 난이도를 언급할 필요도 없고요. 이걸로 선생님들이 자제할 필요도 없고요. 이걸로 선생님들이 나 이제 시험 임용 준비 안 할래, 접을래 그런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 잠시만 쉬었다가 선생님 들어가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가겠습니다.